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3월 22일,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59분입니다. 저 이번 시간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정견이 하고 두 번째 시간 끝나고 정견이 하고 뒷산으로 산책을 좀 다녀왔습니다. 산책을 하니까 이제 낮잠도 좀 물러가는 것 같고 좋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산책을 하고 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 죽음의 부정 미디어북을 하겠습니다. 10장 할 차례인데요. 10장. 자, 그 전에 책 한 권. 자,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에리 프롬 진짜 삶을 말하다. 에리 프롬 지음 장혜경 옮김 나무생각. 이 책은 제목에 이끌려서 샀습니다.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제목에 이끌려서 무기력하게 책을 샀습니다. 새 책으로. 중고책이 훨씬 싼 책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무기력해서 새 책을 샀습니다. 지음 에리 프롬 1900년에서 1980년까지 생존하셨고요. 사회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로 프랑크푸르트의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졸업한 후 프리다 라이 히만의 정신분석 치료소에서 정신분석학을 연구해 1927년 자신의 진료실을 열었다. 나치가 대두하자 1934년 미국으로 망명 귀화한 후 컬럼비아 대학에 재직했다. 1946년부터는 윌리엄 앨러슨 화이트 연구소에서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 정신과 의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멕시코 국립대학의 정신분석학과 의과 교수로 재직했고 1974년에 스위스로 이주했다. 저서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에리 프롬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썼고요. 명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분 책을 몇 개 샀어요.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읽고 있는 죽음의 부정에서도 아주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에리 프롬. 옮김 장혜경 연세대학교 도고동물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독일 학술 교류처 장학생으로 하노버에서 공부했다.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자, 차례. 서문 라이너 풍크 1. 인간은 타인과 같아지고 싶어 한다. 2. 인간의 본질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3. 자유는 진짜 인격의 실현이다. 4. 자아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강하다. 5. 인간은 자신의 인격을 시장에 내다 판다. 6. 현대인은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다. 7. 진짜와 허울의 차이를 보다. 저한테 아주 유용한 책일 것 같아요. 제 뚝하면 무기력에 빠집니다. 저는. 우울증의 현상인데요. 제가 겪고 있는. 요즘 좀 사이클이
좀 무기력에 빠지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기분이 좀 올라오고 하면 괜찮아지곤 하는데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약을 꾸준히 잘 먹고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고 운동도 자주 하고 명상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삶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자세가 중요한데 아이고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서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는 데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몇 번 이 방송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제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우울증을 오래 앓았어요. 약은 20대 후반부터 먹기 시작했으니까 25년 가까이 됩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한 지가 아마도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평생 먹어도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제 정신에 불교 아까 공부하면서 배웠던 건전한 부분, 건전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견이가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저는 이제 강아지들과 궁합이 잘 맞는지 어쩐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강아지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3마리가 있는데 그때 20대 후반부터 키웠던 강아지가 첫 번째가 우리라는 푸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사랑이는 말티즈 믹스견. 지금 걔는 양주에 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 정견이. 이 녀석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무튼 무기력. 무기력을 돋두는 법을 잘 아는데 그게 잘 안 고쳐져요. 가끔씩 고의적으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제인데 이거 참. 자, 그만하고 10장 정신질환의 원인. 이 장은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좀 오래 읽어야 되는데 오늘 내로 좀 끝냈으면 좋겠네요. 거의 70페이지 이상인데 오늘 내로 끝낼 수 있을지 어쩔지. 일단은 오늘 내로 끝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10장 정신질환의 원인 348쪽 인용입니다.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원초적 불안은 인간 실존의 모든 고립되고 개별적인 형태에 내재한다. 기본적 불안 속에서 인간 실존은 자신의 세계 내 존재에 대해 불안과 더불어 두려움을 느낀다. 이것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삶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유난히 겁에 질린다는 겉보기에 역설적인 현상을 상상할 수 있다. 삶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유난히 겁에 질린다. 이건 진짜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병이 깊이 자리 잡은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우리 각자가 분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좋은 결과를 획득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 본문. 명성이 자자한 중세사 교수인 동료가 중세에 대해 공부할수록 말하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털어놓은 것이 기억난다. 중세는 하도 복잡하고 다채로워서 일반적 진술로 뭉뚱그릴 수 없다는 것이다. 정신질환 이론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채로운 현상을 궤관하는 장을 게다가 정신의학자도 아닌 사람이 쓴다는 것은 얼마나 당돌한 일인가. 사실 이 장이 이 책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에도 억지로 앉아서 글을 써내려가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정신질환에 관련된 문헌은 널려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심리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자 가장 풍요롭고 개인적인 감수성의 소유자들이 일생에 걸쳐 연구한 기록, 즉 남다른 이론적 재능이 스며 있고 가장 방대하고 다양한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한 업적이 이미 충분히 발표되어 있다. 누군가 이 분야들을 다시 헤집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기껏해야 피상적이고 단순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뿐인데 어쩌면 바로 그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오늘날 무언가를 그나마 이야기할 수라도 있으려면 단순함이 필요하다. 이것은 중세학자의 고백이라는 동전의 뒷면이다. 우리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인간 본성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모조리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확립된 지식과 공감대가 이토록 적은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그 이유는 전문화가 진전되면서 일반적 진술을 무난하게 해내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 우매함으로 이어졌다. 이 장에서 내가 하려는 일은 전문화와 산더미 같은 사실들이 본의 아니게 가져온 우매함을 줄이기 위해 단순함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내가 거두는 성공이 보잘것없더라도 수고가 헛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답하고 가차없는 과학의 시대에 팽배한 근시안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 나서서 바보 노릇을 해야 한다. 재밌겠네요. 저는 이렇게 좀 정신질환 같은 거 그냥 쭉 뭔가 좀 그래도 아시는 분이 쭉 일반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같은 일반인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전문가들은 당장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정신질환의 일반 이론을 논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고 머나먼 미래의 문제이며 까마득하고 어쩌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도서관과 서점을 메운 무수한 책들에 그런 이론이 이미 고이 들어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듯 말이다. 현대심리학의 거장들은 인간 행동을 온갖 유형의 도착뿐 아니라 신경증적 측면과 정신증적 측면에서 철저히 이해했다. 앞에서 말했듯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 풍부한 통찰과 지식에 일반적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가다. 한 가지 방법은 이 책에서 다양한 사실 분야들을 묻기 위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가장 일반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기 영속화와 운명의 영웅적 초월을 추구하는 동물인가? 그렇다면 그런 동물에게 실패란 영웅적 초월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책 2부의 제사에서 아들러가 간명하게 표현했듯 정신질환은 용기를 잃은 사람에 대해 말하는 방법이며, 이것은 정신질환이 영웅주의의 실패에서 비롯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결론은 앞장의 신경증 문제 논의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앞에서 우리는 신경증 환자가 무엇보다 자신의 피조물성을 감당하지 못하며 자신의 학문성을 확고한 환각으로 둘러싸지 못하는 사람임을 살펴보았다. 낮은 자존감이 정신질환의 중심 문제임을 간파한 사람은 아들러다. 사람이 자존감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움을 겪는 때는 언제일까? 그것은 바로 운명의 영웅적 초월이 가장 의문시될 때, 삶의 영속적 가치인 자신의 불멸에 의심이 들 때다. 즉, 자신의 지난 삶이 우주적 차이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냈다는 확신을 하지 못할 때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정신질환이란 피조물성의 부정에 사로잡히는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재밌네요. 피조물성의 부정에 사로잡히는 양식이라.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요즘에 2번 연속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12부작인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드라마였어요.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박보영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좀 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좋았습니다. 한번 보시는 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좋은 드라마였어요. 그런 드라마로 또 그런 드라마가 좀 화제가 되고 많은 시청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우울증. 각 증후군의 중심적 증상이 이런 일반적 진술들로 어떻게 요약되는가를 볼 수 없다면 일반적 진술의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다. 다행히도 구체적 증상을 일반적 진술로 요약할 수 있다. 아들러는 우울증이나 우울증이 얼마나 철저하게 용기의 문제인지, 이런 증상이 삶을 두려워하고 독립적 발달 비슷한 것을 모조리 포기하고 타인의 행위와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미 밝혀냈다. 그래요. 개인 심리학에 대한 아들러의 생각 한번 찾아봐야겠네. 그들은 체계적 자기 제약의 삶을 살았으며 그로 인해 행동을 덜 할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며 더 무력하고 의존적으로 바뀐다. 삶의 어려움과 부담으로부터 물러설수록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부적절한 존재로 느끼며 자기 평가가 낮아진다. 이것은 불가피한 결과다. 삶이 1년의 고요한 후퇴라면 인간은 결국 구석에 단단히 처박혀 그 어디에도 물러서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우울증에 사로잡힌 상태다.
그런 것 같아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막 코너에 몰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그 무기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스가 이장의 제사에서 상기시키듯 삶을 두려워하면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울증 환자는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한다. 며칠을 내리 침대에 누워 집안일이 쌓이도록 내버려 두고 이불을 더럽힌다. 예. 저는 이 정도 되면 중증인데 이 정도까지는 안 가고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갑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해서 그런 증상을 잘 보여줘요. 우울증에. 결국 그 박보영 씨 주인공이 우울증에 걸리는데 그 사람도 삶을 두려워하게 돼서 우울증에 걸리죠. 드라마에서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두려워한다.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이제 삶의 가치가 참 하찮게 느껴진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요즘에는 용기를 내지 못함으로 인한 이 실패 사례의 교훈은 어떤 식으로든 삶으로 대가를 치르고 죽는 것과 세상의 위험에 스스로를 내어주는 것에 하루하루 동의하고 자신이 집어삼켜져 소진되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세상과 부딪혀서 자신이 부서지고 소진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극도로. 그렇지 않으면 삶과 죽음을 피하려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만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무기력에 들어가면 진짜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실제로 그 스위스에서는 존엄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으로 존엄사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중증이다, 고칠 수 없다라고 의사가 판단되면 가능하다고 해요. 예. 이것이 현대 실존주의 정신의학자들이 20세기 들머리의 아들러와 똑같이 우울증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메다드 보스는 이를 몇 줄로 요약한다. 인용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상태는 한마디로 세계와 관련하여 자신의 진짜 자아를 실제로 구성하는 모든 가능성을 공개적이고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런 실존은 독자적으로 서지 못하고 남의 요구와 희망과 기대에 끊임없이 종속된다. 이런 환자는 주변의 보호와 사랑을 잃지 않고자 이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빚더미에 앉는다. 그리하여 우울증의 지독한 죄책감이 그의 실존적 죄책감에 생겨난다. 뭔가 되는 일이 없죠. 이런 식으로 남의 요구와 희망과 기대에 끊임없이 종속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네. 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되는 일이 없거든요. 뭐 되는 일이 뭐 하나 없습니다. 그래도 제 인생이 30대 초여 때부터 바뀌었어요. 서서히 방향을 바꿔나갔는데 불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렇게 30대에서 40대 초까지 계룡에 있는 무상사에 한 달씩 6번
동한 거 하한 거 수행 참석을 하고 뭐 한 2주 아니면 뭐 며칠 1주 아니면 뭐 며칠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서 힐링하고 수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냈던 그 시절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저를 일어서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40대 늦은 나이에 44살에 경주 동국대 경주 불교학과에 들어가서 1학년부터 4년 공부하고 또 대학원까지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그렇게 저는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매우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30대, 40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 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용이었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과학적 의문은 우울증의 단순한 역학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는가다. 아들러와 현대의 실존적 정신의학학파가 이토록 일찍이 또한 이토록 명쾌하게 밝혀냈는데도 말이다. 한 가지 이유는 우울증의 역학이 겉보기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울증은 인간 조건의 심장부 깊숙이 파고들며 우리는 이 핵심을 간단하거나 쉽게 읽어낼 수 없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죽음과 삶에 대한 공포라는 개념을 매우 효과적으로 제거했다. 우리는 살아있는 피조물의 공포에 그다지 감명받지 않았으므로 이 공포에 사로잡혀 고뇌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를테면 아들러는 초기에 빼어난 일반 이론을 제시했음에도 우울증 환자의 이기심과 응석, 가로 열고 자라서 삶의 책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응석바지, 가로 닫고 응석을 언급함으로써 우리를 다소 실망시켰다. 물론 그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며 아들러는 자연 자체가 인간을 동물계에서 약골로 만들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법이다. 아들러는 개별화, 차이, 고독, 뒷받침과 위임된 권력의 상실 등에 대한 순전한 공포를 더 강조해야 했다. 그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 구사하는 삶 거짓말을 폭로했지만 이 거짓말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형태로 얼마나 필요한가를, 어떻게 해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에 의지할 수 없는가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좀 냉정한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아들러는. 거짓말은 삶에 꼭 필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진실만 얘기하면 살아갈 수 없을걸요, 아마. 자, 프로이트와 융 같은 거인이 단지 배표와 기차표를 사다가 힘이 빠져 졸도한 것을 생각하면 가련한 평균인 씨가 자신을 남들의 힘에 박아 넣음으로써 고요한 영웅주의 비슷한 것을 매일같이 절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정확히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술이 실패하고 자신의 삶 거짓말이 폭로될 위험에 처했을 때
우울증 증상에 휩싸여 나름의 방식으로 졸도하는 것은 얼마나 논리적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거죠. 그런 우리 인간의 본질을 깨달을 때 연민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사실 그것도 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로 교육받고 올바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먹잇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삶이 힘든 것이죠. 에이, 참 우울하네요. 그 삶의 거짓말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우리는 이제 제일 흔한 거짓말이 무관심한 척 한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막 지나치고 뭐 어쩌도 해도 무관심한 척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힘든 장애들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울증의 복잡한 역학 중에서 우리가 간과한 또 다른 측면은 랑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으로 타인을 즐겁게 하고 타인으로 표상되는 행동 규범에 순응함으로써 불멸과 자기 영속화를 이루려는 충동이다. 재밌네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은 누가 자기에게 화를 내면 오류가 납니다. 고장이 나요. 정신적으로 매우 당황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러면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파국으로 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죠. 저도 누가 저한테 화를 내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겠냐마는 정도가 좀 더 심하다 이거죠. 좀 고장이 심각하게 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람들은 불멸을 갈망하여 가족의 작은 테두리 안에서든 한 명의 연애 상대에게서든 불멸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얻으려 한다. 불멸이라. 전이 대상은 우리의 양심이 담긴 장소이자 선과 악의 온 우주가 담긴 장소다. 우리의 영웅 체계를 통째로 구현하기에 무작정 벗어날 수가 없다. 전이가 얼마나 완전하고 복잡할 수 있는지는 이미 살펴본 바 있다. 프로이트가 밝혀냈듯 우리가 권위자에게 평생 복종하는 것은 분리불안 때문이다. 네. 전에 배웠죠. 체면. 그들이 원한 것 이외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과 연관된, 또한 그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깨어난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런 거에서 보면 전 권위에 대한 어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본능적인 거부감 같은 게 있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따라서 그들의 힘과 승인을 잃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을 잃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전이 대상 자체가
존재의 두렵고 매혹적인 신비를 구현한다는 사실을 보았다. 이것이야말로 1차적 기적이다. 전이 대상은 구체적 존재이기에 단순한 상징적 명령을 초월하니 이 기적성에 순응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여기에 랑크와 마찬가지로 한마디 덧붙여야 한다. 대상이 표상하는 도덕규범을 실천함으로써 불멸을 계속하여 추구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전이는 영구적 자기 영속화를 위해 대상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전이와 그 힘이 오래가는 가로 열고 심지어 대상이 죽은 뒤까지 가로 닫고 오래가는 사실이 이로써 설명된다. 살아있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뒤에 남는 것으로서 계속 그림자를 드리우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힘을 행사하는 이 대상을 계속 즐겁게 함으로써 나는 불멸한다. 명예와 예의범절의 가족 규범에 따라 살아가는 현대인일 뿐 아니라 조상을 숭배하던 고대인의 심리에는 이런 심정이 담겨 있다. 유교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되네요. 참 아니라고도 말 못하겠고 읽으면 좀 짜증나고 황당하고 이러는데 아니라고도 말 못하는 뭐 그런 내용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지만 우울증은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자기 영속화에 대한 갈망을 둘 다 요약한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영웅적 존재가 될 수 있는가다. 가족의 안전하고 작은 테두리 안에서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영웅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 영웅성을 고이 간직하려고 이따금 고요한 후퇴를 벌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자신의 특별한 불멸을 보장하려고 독자적 재능을 우주에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창조적인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이 더는 안전한 영웅성을 확고하게 발휘하지 못하거나 스스로의 영웅이 되지 못한 실패를 감추지 못하면 그는 우울한 실패와 지독한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나는 게일린의 통찰을 특히 좋아하는데 그는 우울증에서 총체적 무력감과 의존성에 사로잡히는 것이 그 자체로 포유류가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자연스러운 방어기제라고 말한다. 인용입니다. 의존은 인간 유기체의 기본적 생존 기제다. 성인이 자신의 대처 능력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자신이 도피하지도 싸우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는 우울증의 상태로 위축된다. 이 위축은 유아기의 무력감과 나란히 의존을 통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간청이 된다. 방어 기제를 벗어버리는 행위야말로 일종의 방어 조치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건 병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증에. 그거를 상정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중증의 우울증 환자들은 이렇더라. 보스는 우울증 환자가 느끼는 지독한 죄책감이 실존적이라고 말한다. 즉 죄책감은 스스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좋게 보이려는 왜곡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는 실패에서 비롯한다. 불멸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은 타인이므로 자신이 살지 못한 삶은 타인의 차지가 된다. 따라서 관계는 늘 일종의 노예제이며 죄책감이라는 잔여물을 남긴다.
프레더릭 펄스 같은 현대 정신요법가는 환자에게 그들은 상대방을 즐겁게 하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며 상대방도 그를 즐겁게 하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님을 상기시킴으로써 이 압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다. 이것은 불멸을 위한 개인적 실천의 도덕에 참여하는 한 방법이었다. 나무랄 데 없는 방법이지만 환자가 느끼는 적어도 스스로의 비난거리인 죄책감을 두루 아우르기에는 미흡하다. 무가치함에 대한 자책으로 판단컨대 환자는 어마어마한 자책감의 짐을 느낀다. 우리는 이 자책을 살지 않는 삶에 대한 죄책감을 반영으로서뿐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언어로서도 이해해야 한다. 한마디로 비록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웅일지라도 그는 적어도 똑같은 영웅 체계에서의 영웅이다. 우울증 환자는 죄책감을 이용하여 대상에 매달리고 자신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상황을 분석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고 초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유와 책임의 무지막지한 짐을 지는 것보다 죄책감을 느끼는 편이 낫다. 선택의 시점이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면 더더욱 그렇다. 타인을 처벌할 수 없다면 심지어 타인이 내가 동의시하는 불멸 이데올로기를 표상하기에 그를 비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면 죄책감과 자기징벌이 더 낫다. 나의 신이 체면을 잃으면 나는 목숨을 잃는다. 악은 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죄책감을 느끼면 삶의 일부를 잃지만 죽음이라는 더 큰 악을 피할 수 있다. 우울증 환자가 죄책감을 과장하는 이유는 가장 안전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들러가 지적했듯 우울증 환자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반응하고 자신을 동정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도록 한다. 그들을 통제하고 자기 연민과 자기 증오를 통해 자신의 인격을 고양한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으로 인해 강박적 죄책감이 우울증 증후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강박적 죄책감이 우울증 증후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듯 우리는 우울증의 복잡한 역학 중에서 일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우울증을 비영웅적 인생의 자연스러운 파국으로 개념화하면 매우 간단한데도 합의되고 단순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런 복잡한 측면 때문이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는 프로이트의 언어와 세계관도 있다. 이를테면 프로이트주의자들은 갱년기 우울증이 초기의 거세 불안을 다시 경험하면서 촉발된다고 말한다. 이 설명을 비웃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프로이트주의자들은 다시 한번 성인기의 삶의 문제를 오이디푸스 시기와 자기네 가부장적 세계관으로 환원할 작정인 듯 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가련한 거세 여성은 타고난 불이익의 빚을 또 치르는 셈이었다. 나는 10년 전 경험 부족과 경솔함 때문에 당돌하게도 이에 맞서는 이론을 제시했다. 정반대 극단으로 치달아 오로지 사회적 역할의 실패에 치중한 이론이었다. 나는 완경을 맞은 여성이 더는 자신의 삶이 쓸모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들어온 것을 종종 보았다. 황혼이혼으로 아내로서의 역할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고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하는 바람에 어머니로서의 역할까지 끝나버려 이제 의미 있는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홀로 남은 경우도 있었다. 집안일 말고는 어떤 사회적 역할, 사업, 기술도 배운 적이 없었기에 가족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녀는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었다. 나는 우울증이 완경기에 찾아오는 것은 유용한 사회적 역할의 실패로만 이 질환을 설명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전환점에서 프로이트적 세계관과 언어를 독특한 과학적 문제로서 맞닥뜨린다. 거짓으로 보일 법한 문구에는 강력한 진실이 담겨 있다. 종종 우리는 둘을 떼놓으려고 전전긍긍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한다. 그러지 않을 때면 거짓된 강조점으로 진실을 발화한다.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현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든 뻔뻔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따금 냉소로 반세기에 걸친 임상적 관찰과 사유를 몰아낼 수는 없다. 과학에서 상존하는 위험은 성과가 있을 때마다 한때 탄탄히 붙어있던 기반을 저버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작금의 역할을 이루는 신체적 사실들에 기반하여 프로이트적 도식을 내다버리겠다고 위협하는데 과학의 위험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실제로 여성이 완경기에 거세를 다시 경험하는 것은 가로 열고 프로이트가 제시한 지역적 초점에서가 아니라 랑크 실존주의자 브라운의 통넓은 의미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실제 현상이다. 보스가 근사하게 표현했듯 거세 공포는 모든 존재에 내재하는 불안이 자신의 세상으로 삐져나올 수 있는 틈에 지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완경이 몸의 공포 가로 열고 실현 가능한 카우사 수위 자기원인 기획으로서의 몸이 완전히 파산하는 것 가로 닫고 몸의 공포를 다시 깨우는 것에 불과함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것은 초기의 오이디푸스적 거세 불안을 일으키는 바로 그 경험이다. 여성은 자신이 동물적 존재임을 가장 우악스러운 방식으로 깨닫는다. 완경은 쇠퇴의 신체적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일종의 동물 생일이다. 마치 자연이 사람에게 명확한 신체적 이정표를 달아두고는 벽을 세우고서 너는 이제 삶으로 들어갈 수 없다. 너는 끝을 향해 죽음이라는 절대적 종교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셈이다. 남성은 그런 동물 생일, 그런 구체적인 신체적 표지가 없기에 카우사 수의 기획으로서의 몸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불명예를 당하는 대개는 경험하지 않는다. 한 번이면 족하다. 남성은 문화적 세계관의 상징적 심으로 문제를 덮는다. 하지만 여성은 그만큼 운이 좋지 못하다. 여성은 삶의 신체적 측면을 심리적으로 한꺼번에 따라잡아야 하는 위치에 처한다. 괴테의 금언을 빌리자면 죽음은 여성의 문을 두드리다. 가로 열고 남성이 자신의 노화를 무시하듯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문을 박차고 들어가 자신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삶과 참된 성숙의 중요한 기획 중 하나는 노화 과정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사족을 달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진짜 나이에 점차 동화되고 자신의 젊음을 항변하거나 인생의 끝이 없는 척하기를 중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엘리오 자크는 참으로 뛰어난 짧은 에세이 Death and the My Life Crisis 맞나? 아무튼 13장에서 자기 애도 개념을 아름답게 전개한다. 자기 애도는 자신의 종국적 죽음을 애도함으로써 정서적 성숙을 가로막는 무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의 체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 역학을 연구하면 인간이 자신의 지상적 조건과
피조물성에 순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개인적 성장에서 내적인 정서적 붕괴의 자리에 대한 제임스의 초기 통찰을 과학적으로 온전히 종결지은 듯하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프로이트가 총체적 수능의 역학을 발전시켰다고 가로 열고 자신은 해내지 못했음에도 가로 닫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발견한 독창적 개념인 애도노동 과정은 이제 개인 자신의 수능의 기본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는 삶의 단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세계관에서 스스로의 피조물성을 애도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자신을 확고하게 체념할 때 더 큰 영웅적 설계를 제시하지 않는 사회에서 문화적 힘들이 어떻게 공모하여 완경 우울증을 만들어내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정신분석학이 부모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본다. 거세하는 자는 부모가 아니라 자연이다. 어쩌면 부모의 죄책감은 단지 추하고 참으로 무가치한 똥투성이 동물로서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진짜 자기평가를 나타내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프로이트적 견해와 사회학적 견해가 어떻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합쳐지는지도 본다. 정상적으로는 문화적 카우사 수의 기획이 거세 불안의 제 경험을 감추지만 자연적인 동물적 무력감을 강화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역할, 문화적 기획의 실패다. 신체적 기획과 문화적 기획은 둘 다 상호적이고 반향하는 실패에 빠진다. 그렇다면 나이 든 여성이 쓸모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를 박탈당하고 몸과 죽음을 초월하는 영웅주의의 수단을 빼앗기는 사회에서 갱년기 우울증이 독특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울증 환자가 자기 영속화의 확고한 체계라는 우산 아래에서 당연히 차지할 권리가 있는 삶의 영원성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파멸의 영원성이라는 저주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 또한 놀랄 일이 아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든 현상을 고려한 뒤에 사회적 역할을 우울증 증상의 열쇠로 강조하는 것이 옳음을 인정해야 한다. 사회적 차원은 신체적 차원을 흡수하는 상위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웅주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자기 영속화의 안전으로 탈바꿈시킨다. 그러면 사람들은 죽음을 활기차게 직면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데올로기에 따라서는 죽음을 추구할 수도 있다. 게다가 개인을 떠받치는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실용적 관점에서 더욱 현실적이다. 영웅주의를 위한 꾸준한 수단이 없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에 걸친 대상의 배태성에서 벗어나 자기 의존성과 자기 지탱의 힘을 얻으리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실존은 너무 무거운 짐이다. 대상 배태성과 신체적 쇠퇴는 보편적으로 인간의 운명이다. 일종의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없을 때 사람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랑크가 정신질환의 역사적 차원을 강조한 것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볼 수 있다. 이 물음은 결코 자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자연을 초월하기 위한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공통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영웅이 되지 못하면 가족 안에서 잔소리하고 투덜대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관점에서 영웅주의와 정신질환의 문제는 누가 누구를 들볶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인간이 들볶는 것은 신인가, 타국의 군대인가, 자국의 지도자인가, 자신의 배우자인가. 삶에 대한 빚은 어떻게든 청산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가능한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빈곤해진 문화에서 하다못해 해링턴이 옳게 표현했듯
핀볼 기계를 다루는 기술에 대해서라도 영웅이 되어야 한다. 에이구. 자, 알겠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가 우울증이었고 그 다음 조현병인데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